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해 연말 동안 달려오나 싶었던 증시는 1월 들어서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양대 시장 지수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의 포문도 열리기는 했는데 어닝 쇼크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를 만한 재료를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도 드리워져 있는 시장이니까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꼼꼼하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4에 막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총수부터 연예인까지 현장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9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4.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일반 참관객들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참관객이 슬슬 모이더니 개막 약 20분 전부터는 입구가 인산인해를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LG전자 부스가 바로 앞인 LVCC 센트럴홀 입구에는 개막 5분 전부터 수백 명이 장사진을 쳤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기술 혁신으로 인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이동수단과 친환경 등 전 산업을 아우르는 기술 혁신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는 전 세계 150여 개국, 약 4천 개의 기업이 참가해 23만 제곱미터의 공간에서 혁신 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와 국내외 유명 연예인까지 현장을 찾았는데요. 주최 측은 이번 CES에 약 13만 명의 참관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기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국내 전자업체들의 부스에 사람들이 많이 발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도 참가업체 중 최대 규모로 부스를 꾸렸습니다. 특히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볼리는 반려동물처럼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명령을 수행하는 AI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날 요리를 준비하다가 볼리에게 레시피를 요청하는 등의 시연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음 LG전자 부스에서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개발된 무선 투명 올레드 TV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제품은 리모컨으로 손쉽게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투명 모드에서는 스크린 뒤 공간과 콘텐츠가 겹쳐 보여서 입체감과 공간감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었고요. 블랙 스크린 모드는 일반 TV처럼 영화와 게임 등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마치 유리상자나 어항 같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자동차가 옆으로 주행하는 기술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코너 시스템을 장착한 실증차 모비온을 최초로 선보인 건데요. 모비온은 4개의 바퀴를 모두 개별로 제어하는 기술로 차가 제자리에서 180도 회전하거나 4개의 바퀴가 차체와 수직을 이루면서 꽃게처럼 옆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 2명 중 1명은 60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보다 연령대가 높아진 거죠? 네, 맞습니다. 60대가 더 높아졌고 3년 전만 해도 50대 대표이사가 좀 많았었는데요.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가 올해 500대 기업 대표이사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올해 초 기준 대표이사 670명의 평균 나이는 59.7세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인 2020년 말 58.6세보다 1.1세 늘어난 겁니다. 2020년 말에는 50대 대표이사 비중이 50.6%로 가장 컸는데요. 3년 새 60대 비중이 정말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초 기준 60대 대표이사 비중은 49%로 2020년 말과 비교해 1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신 50대 비중은 38.5%로 하락했는데요. 같은 기간 40대와 30대 대표이사 비중도 각각 하락한 반면 70대와 80대 대표이사 비중은 각각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연소 대표이사는 1988년생으로 네이슨 마이클 창 AIA 생명 대표이사로 조사가 됐는데요. 최고령은 1933년생 이상은 다스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60대 대표이사가 늘어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2020년과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기업들이 안정 운영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사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위기 상황에서 조직 안정을 우선으로 할 연륜 있는 대표이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연령대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오너 일가 평균 연령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GS그룹 오너 4세대, LS가의 오너 3세대, 셀트리온그룹의 2세대 등 40대 오너 일가 자녀 세대의 대표이사가 잇따라 선임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면서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연구진들도 개발에 착수한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네,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 벤처인 노아바이오텍은 대웅제약과 함께 항생제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기존 항생제에 독창적인 물질을 결합해 항생제가 표적 세균 내부로 잘 전달되게 함으로써 세균 내 항생제 농도를 높인다고 노아바이오텍은 설명을 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신약 개발 벤처인 펩토이드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와 2022년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파스테르 연구소의 고위험성 병균 실험실을 활용해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후보 물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회사는 도출한 후보 물질에 대한 전 임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약사들은 높은 연구개발 비용과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미생물 대항 치료제인 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원료를 합성하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슈퍼박테리아 치료제는 기존 내성균에 대해 효과를 입증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발 비용 대비 국내 수익성이 높지 않은 점도 과제로 꼽히는데요. 슈퍼박테리아가 인류를 위협하는 화두이긴 하지만 그렇게 시급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약업체 관계자는 항생제 임상시험은 미생물 균주 배양과 항생제 감수성 시험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새로운 약제 개발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CS2024부터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보도국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오늘은 국내 양시장 파랗게 멍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코스피는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찌감치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0.7%가량 빠진 가운데 2,54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6% 하락으로 출발해 계속해서 내림폭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CPI와 1월 FOMC를 대기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채 시총 상위 대형주들 일제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10위까지 살펴보면 대부분이 파란불 켜낸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만이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중 흐름을 살펴보면요. 역시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67%까지 내려온 가운데 지수는 2,543포인트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의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인데요.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고 기관은 무려 6거래일 연속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인데요. 현재 2,627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통신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또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계속되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빠지면서 지수는 874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의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것은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입니다. 어제는 합쳐서 2,500억 원 가량 물량을 담아냈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2,1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 기관은 1,000억 원 가까이 물량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3,0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과기부는 5G 28GHz 주파수를 신청한 3개 법인에 대해서 적격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 관련주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적격 심사를 통과한 법인 가운데서는 세종텔레콤만이 유일한 상장사이기 때문에 오늘 세종텔레콤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고요. 뒤이어서 광무와 컴텍 시스템도 8% 그리고 1%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쇼크로 실적 부진 우려가 이어지자 2차 전지 관련주 일제히 물량을 출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전고체 쪽 파란불 짙게 켜낸 모습인데요. 현재 삼성 SDI 3%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코와 아바코도 각각 3%대 파란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늘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일단 오늘 우리 양대 시장도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 전반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엔터주 지금 시간 기준으로 섹터 전반이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블랙핑크의 개별 계약 이슈가 좀 무산이 되면서 추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의 주가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YG엔터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면 추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장기 추세로 봤을 때도 추세가 굉장히 많이 꺾인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블랙핑크 멤버 전원 재계약이 좀 개별적인 활동에서 무산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룹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내비쳤지만 아무래도 완전체 활동을 좀 펼친 사례가 굉장히 적거든요. 아무래도 개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제니 같은 경우는 개인 레이블을 설립을 했고 지수 씨 같은 경우는 친오빠가 대표로 있는 쪽에 합류를 하다 보니까 개인 활동은 거의 따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전체 활동을 할 때 이전만큼의 활동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개인들이 개인 레이블을 설립했다는 것 자체는 개인 활동을 조금 더 중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개인들의 의사도 합의가 되어야 하고 회사 간의 합의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활동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YG엔터 쪽에서 실적의 80%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캐시 카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콘서트 쪽에서 주력 매출을 이끌어냈는데 콘서트 한번 갈 때 한 번 하루 이틀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갈 때 이 나라 가야 되고 미국 가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을 돌아다녀야 하고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을 잡아야 하는데 과연 이 기간들을 이들 멤버들이 허용을 해줄까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 있어서 일단 실적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증권가 사이에서도 YG엔터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4만 4천 원대인데 목표 주가를 4만 원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이 이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좋은 이슈보다는 안 좋은 악재가 부각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핑크 이슈에 이어서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상승 동력이 약했다면서 조심스럽게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YG 엔터테인먼트 반등할 만한 트리거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베이비몬스터가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지난 상반기 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팬들을 끌어모았어요. 데뷔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은 그룹은 베이비몬스터가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데뷔를 하고 보니까 조금 반응은 달랐습니다. 네. 물론 제 귀에는 베이비몬스터의 신곡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제 취향도 아니었고 국내 리스너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평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면 그럼에도 글로벌적으로는 좀 흥행이 확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베이비몬스터가 초반에 흥행력이 다소 부족했다라는 평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YG엔터 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블랙핑크가 빠져나가면서 그 실적을 과연 누가 채우는 것이냐.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블랙핑크 빠져나갔죠. 네. 그리고 그 GD가 있었던 그룹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GD가 있었던 그룹이
네, 빅뱅이죠. 네. 네. 네, 빅뱅도 없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룹이 위너라든지 악뮤라든지 트레저 이쪽이 있는데 뭐 앨범 같은 경우는 좀 판매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블랙핑크의 그 실적을 채우기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그래도 베이비 몬스터인데 아직까지는 1년 차라는 거죠. 엔터사들에서 통상적으로 이 그룹이 돈을 벌기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주로 앨범 판매량도 실적이 기여가 되긴 하지만 실적에서 가장 크게 기여가 되는 쪽이 콘서트 매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콘서트를 개최를 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건 첫 번째 콘서트에 참여할 팬덤, 두 번째로는 앨범.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콘서트를 진행을 할 때 데뷔 앨범 한두 곡 부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 3-4개 이상의 앨범을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는 앨범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금 데뷔 앨범만 냈기 때문에 지금 베이비 몬스터가 실적에 기여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점들을 조금 감안을 하면 베이비 몬스터가 얼마나 크게 흥행을 하는지가 주가의 반등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베이비 몬스터의 흥행 여부를 살펴보셔야겠고 다른 엔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하이브의 경우에도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살펴본다면 엔터 4사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실까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억울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의 BTS가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를 끌어내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이브의 BTS 군입대 불확실성은 거의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지난 11월 반등을 했던 그 시점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군대 입대 시기를 발표를 했고 활동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다. 그동안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부분을 해소를 시킴으로써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그 완전체 활동 시점을 25년 6월 이후로 보고 있어요. 물론 시간상으로 따지면 1년 6개월 정도 기다릴 필요가 있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 예시로 BTS 완전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적도 계속 올렸을 때 BTS가 군대를 간다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계속 주가의 하향을 시켰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BTS가 완전체 활동을 한다면 실적 같은 경우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기존에는 BTS가 하이브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그 자리를 지금은 세븐틴이라든지 뉴진스라든지 혹은 르세라핌 이런 친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세븐틴 같은 경우는 BTS 전성기 시대의 앨범 판매량을 거의 육박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팬덤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잘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이슈몰이를 굉장히 진행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라든지 뉴진스는 미국 굉장히 글로벌 차트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인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IP 요소들로 인해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외로도 상반기에는 새 팀의 신인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엔터사 쪽에서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가 신인을 어떻게 데뷔를 하는지 언제 데뷔를 하는지 여부인데 아무래도 IP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매출원을 확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 위버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기대 요소가 굉장히 다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또 K엔터사 중에서 유독 JYP 엔터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왜 그런 시선을 보내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올해를 좀 이끌어갈 엔터주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올해를 이끌어갈 엔터주라고 보면은 전 하이브와 JYP 엔터를 꼽고 있는데, 물론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워낙 큰 상승세를 냈어요. 특히 미국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하반기 랠리를 달렸지만, 그만큼 JYP 엔터 반등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주가의 방향성을 이끌어낼 만한 요소도 미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때 잘 움직였고 하반기에는 좀 부진했던 이유가 미국 쪽에 진출하려는 현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실제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들에게 먹히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V차라는 기업이 1월 26일에 데뷔를 확정을 시켰는데, 물론 그 이전에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북미 쪽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인기에 대한 척도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실제로 데뷔를 시켰을 때 이들 기업이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데뷔하기 이전에 굉장히 큰 인기몰이, 이슈몰이를 진행을 했는데 막상 데뷔하고 보니까 베이비몬스터가 기대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지금 YG엔터의 주가 부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V차라는 기업이 데뷔를 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는지 일단 점검을 해보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JYP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점은 미국 쪽에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량이 꺾였어요. 워낙 좀 굉장히 단연차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앨범 성장세는 꺾였지만 하지만 벌어들이는 매출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고 콘서트도 진행 잘 하고 있으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V차라는 기업에 좀 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JYP 엔터 같은 경우도 현지 신인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신인 모멘텀이 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쪽에서도 있고 중국 쪽도 있고 일본 쪽도 있습니다. JYP 엔터가 잘하는 게 현지 그룹으로 키우는 것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쪽은 일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 프로젝트 그룹 넥스지가 1분기 이내로 데뷔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미 흥행이라든지 인기는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쪽에 인기 있는 남자 아티스트가 한국 아티스트를 제외하고 그렇게 경쟁력 있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 프로젝트 1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기획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타사 일본 보이그룹 데뷔했을 때 화제성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도 좀 흥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엔터사 전반을 아우르는 외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우리 K 아티스트가 얼마나 잘 먹히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엔터 산업 성장의 방향성 자체는 미국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엔터 쪽이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쪽이라든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성장세가 나왔는데 관련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앨범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엔터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가 되었는데 스트레이키즈와 에스파의 초동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엔터 쪽에서 실적이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뜯어보면 중국 쪽에서의 공급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다만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수출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앨범에 대한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지금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앨범 판매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팬덤이 얼마나 잘 모이는지, 그리고
신인 그룹이 얼마나 흥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을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엔터주 전반이 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엔터 쪽에서 탑픽을 JYP 엔터로 꼽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뭐 하이브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세븐틴 쪽에서의 흥행 등으로 인해서 하이브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오늘 JYP 엔터를 가지고 온 이유는 JYP 팬즈라고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데 1월 13일에 베타 테스트가 오픈이 됩니다. 물론 팬즈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모바일 앱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UI를 좀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베타 테스트가 오픈이 되면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하러 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JYP 엔터가 가지고 있었던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JYP 엔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JYP 엔터가 실적으로 봤을 때 엔터사 쪽에서 모범생이라고 할 만큼 특히 본업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다른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 특히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 기존 아티스트 쪽에서의 흥행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매출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해외 신인 모멘텀이 붙게 된다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을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만 원 이하대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만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JYP 엔터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닝 시즌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2차 전지가 살아남을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K배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수치가 집계가 됐는데 그래도 매출은 30조 원을 돌파하면서 유의미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2차 전지 배터리 3사가 이제 실적을 다 오늘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먼저 뭐 가장 큰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뭐 연 실적으로 3조가 돌파해서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이 매출 8조에 영업이익 3,382억인데 이 중에서 보조금 2,500억 빼고 나면 500억이 채 안 돼요. 굉장히 떨어진 거죠. 이제 그 연단위 실적을 봐도
작년 실적을 이제 그거 합치면 33조 7,455억이거든요. 원래 정권사들이 컨센서스 내놓은 게 35조까지 내놨었는데 네. 하향 조정한 게 34조인데 하향 조정한 컨센서스보다 지금 균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출도 좀 떨어진 데다가 영업이익이 이제 문제인데 작년 영업이익 2조 1,632억이었어요. 네. 4분기까지. 근데 그 중에서 이 IRA로 인한 텍스 크레딧을 빼고 나면 굉장히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이제 전기차의 호조세가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판매가 떨어진다는 예고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 실적 예상보다 더 빨리 왔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총평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전반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중에서 IRA와 관련한 세제 혜택이 2,501억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제외하게 된다면 실제로 영업이익은 881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IRA의 세제 혜택이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지금 점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네. 오히려 실적 자체에 대한 우려가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데 우선 작년 IR를 한번 보자고요. 작년 IR를 보면 작년 그 1분기에 1,000억, 2분기에 1,000억, 1,100억, 3분기에 2,100억, 4분기에 2,500억 받았어요. 다 합치면 한 7,000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2년에는 이 텍스 크레딧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얻었냐면 1조 2,137억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빼고 나면 제외하면 작년 영업이익은 1조 4,800억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보다 2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은 30% 이상 증가율을 보였어요. 매출액은 3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0% 증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뼈 아픕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IRA 크레딧을 빼고 나면 사실 4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억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내년 1분기도 그러면 실질 영업이익, 이게 실력인데 실질 영업이익은 4분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IRA를 빼고 난다면 사실 영업이익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계속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지난해 우리 증시와 수출의 효자 노릇을 똑똑했던 2차 전지주들인데 최근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좀 성장통을 겪을 수는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급격히 냉각한 원인이 따로 있나요? 두 가지죠. 일단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수요가 굉장히 낮아진 거 이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메탈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원재료 가격 투입하고 이 시차라 그러죠. 비싸게 산 원재료를 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팔릴 때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제 판가는 낮은 메탈 가격으로 팔리는 현상. 이게 이제 시차 레깅 현상이라 그러는데 요게 지금 같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텍스 크레딧을 빼고 나면 굉장히 그 영업이익 폭이 낮아진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지금 최근에 거기다가 좀 더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 텍스 크레딧이 많다는 걸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 인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자체도 같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올해 2차 전지 그러니까 셀업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사가 되겠죠. 이 셀업체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우려하고 있는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대표님? 이제 문제는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세가 더 줄어드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약간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좀 조정기인데 이 전기차 조정기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나 양재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LFP로 빠르게 변신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고 네. 그렇더라도 조정이 끝나고 나면 LFP로 급격하게 갈 건데 LFP로 가는 요 기간에 얼마나 대응력을 키울 것인가는 또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네, 과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삼성 SDI와 SK온은 아직 실적 발표 전입니다. 그런 만큼 실적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우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아까 발표를 했죠.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네. 매출 6조 791억 원에 영업이익이 5천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늘었고 영업이익은 0.4% 정도 소폭 증가에 그쳤는데 지금 배터리 3사 중에서 그나마 삼성 SDI가 가장 실적이 양호합니다. 네. 안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SK온은 지금 4분기에 텍스 크레딧으로 2천억 정도 받았거든요. 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적자의 가망성이 높습니다.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억 정도 적자가 유력시되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배터리 3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이 23.1%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이미 줄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의 CATL이나 BYD 확장이 더 많이 됐다는 이야기죠. LG엔솔은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1월 달까지 기준으로 13.6% 그리고 3위고 SK온하고 삼성 SDI는 1.2% 4.5%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앞으로 LFP가 더 많이 증가하면 시장 점유율은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LFP가 조금 증가한다면 시장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까지 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조단위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배터리 3사의 설비 투자 규모가 이미 20조 원 이상으로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전기차 시장의 냉각기 속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게 된다면 다시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드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전기차 그 배터리 시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전성, 유럽에서 이제 안전성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서 그 작년 이후에 니켈 함량을 굉장히 높인 하이 니켈 파워층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약점인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의 기술력은 이 하이 니켈 쪽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국과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시장 전망이 높다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유럽 쪽에서 특히 완성차 입장에서 하이니켈에 대해서 이 안전 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최근에 보면 지난해 말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삼성 SDI하고 각창 배터리 협력에 이미 나선 것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지금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안전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은 하이니켈 시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파우치형에 주력해온 데가 어디냐면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온입니다. 삼성 SDI는 그나마 각형으로 가서 아까 4분기 실적에서도 그게 좀 나타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현상들이 1분기에 좀 더 강화되면 아마 실적에는 좀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투자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지금 배터리 3사들이 완성차 업체하고 그 파트너십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완성차 업체하고 파트너십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완성차 업체에서도. 그거는 일단 안전망으로 깔아놓은 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올해의 배터리 시장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하이니켈의 운통형보다는 각형으로 가면서 시장 변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저가형으로 가는 LFP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가장 큰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실 종목군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코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은 개인 투자자들이 팔아치운 물량을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시즌에 에코프로 그룹주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4분기에는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이 팔아낸 걸 모두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양극재 생산업체가 작년 1년 동안 사실 좀 우울했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전기차의 수요 회복은 둔화되고 있는데
양극재 제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은 계속 하향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리튬 가격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산화리튬 가격이 지금 100위안 이하로 킬로그램당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하더라도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 그럼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같은 곳이 실적이 좋아지느냐? 사실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전기차 수요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호응되지 않으면 이 두 개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의 회복과 전기차 수요가 동시에 회복돼야만이 예상했던 실적이 나오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에코프로 그룹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지금 주가가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에코프로가 최근에는 이 원자재 문제에 대해서 좀 독립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입장이라서 아마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가 직접 원자재 그 광산을 직접 개발하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조금 더 강화되면 내년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 되면 좀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을까 해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 수요 회복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첨보의 경우에는 중국의 공급 과잉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은 러브콜을 많이 보냈었는데 최근에는 또 증권가에서는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다르게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그래도 첨보의 수익성이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펀더멘털 어떻게 보시나요? 첨보의 경우에는 내년 펀더멘탈이 내년 4분기쯤 돼야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이 많아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공급 과잉의 직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판매체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인데 중국이 연말 재고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출하량이 감소됐고 그에 따라서 6불화 인산 리튬이 이제 첨보의 주력인데 이게 가격 급락이 아까 제가 리튬 가격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같이 떨어진 거죠. 지금 6불화 리튬 인산 리튬의 가격을 보면 2022년 2월 달에 그 톤당 59만 위안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가격을 보면 이게 10분의 1 가격이 떨어졌어요. 6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90%가 하향했기 때문에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고요. 거기다가 올해 반등이 났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시점이 4분기예요. 그래서 더 안 좋은 소식은 중국이 이 시장을 알고 국내에다가 아예 업체를 지금 차린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서 네. 첨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실적 회복에는 좋지 않다. 첨보의 전체 매출액을 보면 첨보 전체 매출 중에서 2차 전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4%거든요. 근데 그 64% 중에서 40%가 중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 의존성을 낮추지 않으면 첨보의 펀더멘탈은 단기간 회복되기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과 관련해서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세를 바로 회복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기차 수요 회복이 빠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전문가도 얘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올해 전체의 전기차 성장률은 그래도 27%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을 우리가 볼 때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측한 성장률 대비 좀 낮다는 것이 그거든요. 그렇다면 성장 분명히 하거든요. 성장률이 27%니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변수. 그러니까 네. LFP로 빠르게 갈 때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갈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원자재 가격의 회복선이 올라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변수에다가 제가 아까 배터리체 말씀드렸는데 그 하이니켈로 중점을 뒀던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지금
온통령에서 각형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한 트렌드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생겨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은 분명한 것 같고 회복이 되더라도 빠르게 회복되더라도 하반기쯤부터는 좀 펀더멘털이 안정되고 회복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좀 불안정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펀더멘털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엔터주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하이브와 JYP 엔터는 신인그룹 대비 모멘텀을 주목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탑픽 종목으로 JYP 엔터 공략해 주셨습니다. K엔터사 내에서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차 전지 회복은 전기차 수요 회복이 우선이니까 이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